안녕하세요. 살아있는 거시경제학 시간입니다. 제가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제가 제일 첫 번째는 거시경제학이 무엇을 다루는지에 대한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는 GDP가 도대체 어떻게 측정이 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고 지금 미국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물가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가 상승이잖아요. 실제 이제 경제를 이렇게 들여다볼 때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또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내 소득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느냐. 적어도 떨어지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이게 계속 상승하면 좋겠고, 두 번째는 내가 아무리 내 소득이 상승하더라도 물가가 그보다 더 빨리 상승하면 나의 실질 구매력 그건 더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시경제학, 우리 경제학 하면 우리가 경세재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를 잘 운영함으로 해서 그야말로 우리 백성을 편안하게 삶을 우리가 풍요롭게 만드는 그러한 학문인데, 이 GDP와 함께 물가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거시경제학, 오늘 세 번째 바로 물가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물가 하면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쇼핑할 때 마트에 가서 금방 체감을 하죠. 일주일에 내가 쇼핑을 한번 가는데 그때마다 그 일주일 동안 필요한 상품을 사 올 때 금방 이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아니면 우리가 명절 때 차례 비용을 보니까 뭐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다. 뭐 많은 뉴스에서 주기적으로 예외 없이 이렇게 다루기도 하는데요.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우리가 물가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냐 도대체? 이건 우리 소비자를 다른 말로 가계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가계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상품 서비스를 구입할 때 그 평균 가격이 얼마냐 보는 건데, 어떤 특정 시점에서 측정하면 그게 지수고, 그 지수가 이제 변화하는 변화율을 계산하면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계속 경과하면서 나의 생계비, 나의 구매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가 소비자 물가 지수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이걸 측정을 해서 발표하는데요. 매달 발표합니다. 요즘에는 2020년을 기준연도로 잡고 2020년에 비해서 매년 또는 매달 얼마씩 계속 이제 증가하는지를 이제 지수로 이렇게 계산해서 그 인플레이션율을 측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통계청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2025년 2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라고 하는 발표 자료에 보면 여기 개념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총 한 458개 품목을 선정을 해요. 458개 품목은 그냥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그 소비자 가게들에게 이제 물어봐서 사람들이 무엇을 제일 많이 소비하는지,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래서 가중치까지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58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들 많이 소비하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전기값이라든가 통신비라든가 아니면 교통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또 가중치를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데 그 속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품목이 458개 품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근원적인 물가만 따로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막 변동하는 것, 또 아니면 어떤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막 심하게 변동하는 것을 빼고 계산하자. 그래서 계절적 요인이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농식료품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에너지 가격, 주로 뭐 수입 원유 가격이라든가 가스값 뭐 이런 것들이 막 상승하면 전기값 오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식품 같은 것은 이제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에너지 가격은 외부 충격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하는 것을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한다. 뭐 코어 CPI라고 한다, 영어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난 이거 보니까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왜 이렇게 안 올랐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체감 물가를 더 자세히 측정하기 위해서 전체 458개 중에서 144개만 따로 뽑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만 물가 변동을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생활 물가 지수라고 하고요. 또 특별히 이 어패류 그리고 채소류 뭐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우리가 신선 식품이라고 하잖아요. 그 신선 식품 지수를 따로 계산해서 사람들이 그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전체 품목을 이제 비중을 보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바로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이게 전체를 1000으로 계산해서 이게 한
71 정도 된다. 그러니까 가중치 일반적으로 100으로 하는데 여기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1000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속을 보면 이게 17.1% 정도 된다. 17% 정도가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다. 두 번째 많이 하는 것이 음식 및 숙박.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바로 그 음식료죠. 그리고 또 이제 숙박비 뭐 이런 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고 그게 한 14.5% 정도 된다. 그리고 그 소비자 물가죠. 이게 2022년 무려 연간 5.1%. 2023년 3.6% 하다가 지난해 2.3% 상승했다. 이것이 이제 올해 들어와서 보니까 1월에는 2.2 그리고 2월은 2.0 정도 된다. 2.0이면 한국은행이 목표로 삼는 인플레이션율 2.0%와 딱 맞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물가가 지금 많이 내려왔다. 사실 물가가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물가는 계속 한번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 그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거나 더 이제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물가가 떨어졌다 이런 말은 맞지 않다. 다만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밑에 이제 식료품 및 에너지 제지수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근원 물가 지수예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것. 이렇게 보면 이것이 올해 들어서 보면 지난해 말부터 계속 그러네요. 이게 지금 2% 밑으로 좀 내려와 있는 상태다. 그리고 또 생활물가 지수를 보면 아직 높은 상태죠. 2%보다는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신선식품 같은 거는 요즘에 와가지고 도리어 가격이 더 안정되었고 좀 떨어진 면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네요. 더 장기간 이제 시계열을 이제 그래프로도 그려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항상 전월비로도 볼 수 있고 전년 동월비로도 볼 수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GDP 말씀드릴 때도 그랬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2025년 2월은 전년 동월 대비로 2% 상승했고 그리고 1월과 비교할 때는 0.3% 상승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22년 7월에는 이게 많이 상승했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매달 발표할 때 그래픽으로도 예쁘게 이렇게 발표하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2.0%, 그중에 서비스 물가가 한 2.1%, 그리고 공업 제품, 제조업 제품이죠. 이거 한 2.0%. 그리고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이 한 3%더 상승했네요. 그게 제일 많이 올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볼 때 이 물가 지수가 무엇을 측정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제일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대체 효과에 대한 왜곡이에요. 짜장면 가격이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확 올라버렸어요. 그 짜장면 가격이 확 올라버리면 여러분도 어떡하나요? 짜장면 그냥 안 드시고 그냥 마나요? 아니죠. 그거 안 드시고 설렁탕 드시죠. 이렇게 다른 상품 아니면 서비스로 대체를 한단 말이죠. 짜장면은 당연히 상품이니까 다른 상품으로 이제 대체를 하게 되는데 보니까 뭐 설렁탕 가격은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실제 사람들이 내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그렇게 뭐 짜장면 없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2배로 올라도 실제 나의 실질 구매력, 나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상품을 대체할 수 있고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일단 한번 품목을 458개 딱 정하면 일정 기간 그걸 가지고 계속 추적을 해나가기 때문에 왜곡이 있을 수 있다. 또 뿐만 아니라 품질 변화가 반영이 안 된다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이 있으면 얘가 거의 뭐 매년 아니면 뭐 경년으로 계속 품질이 막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막 버전이 막 바뀌죠. 모델명이 바뀌면서. 근데 그 가격이 상승하나요? 가격은 상승 안 해요. 근데 품질은 계속 좋아져요. 그러니까 실제 발표하는 것보다 품질의 향상 측면을 생각하면 실질 물가 상승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요. 또 일단 이게 픽스된 일단 고정된 그런 바스켓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이 막 이렇게 등장하면 그것을 이러한 소비자 물가 지수 계산할 때 포함이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미국의 예를 든다면 뭐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고 텔레비전이 등장했고 막 전화가 등장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등장하자마자 사람들이 많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소비자 물가 지수 계산할 때 안 들어가요. 한참 몇 년 뒤늦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한 문제점도 있다 하는 거고, 그와 연계해서 이제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막 새로운 디지털 상품이 막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실제 디지털 상품은 GDP 측정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실제 가격이 굉장히 싸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실제 사람들이
그 디지털 서비스, 챗 GPT, 뭐 위키피디아 아니면 뭐 유튜브 이런 것을 활용하는 데서 느끼는 후생의 수준의 향상보다도 실제 GDP 상승률은 그보다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가격 측정하는 데 있어도 예를 들어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대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하는 것도 있고요. 저는 우리 사회가, 우리 인류가 지금 디지털 사회로 완전히 지금 전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도 좀 바꿔야 되는데 우리 경제학이 좀 뒤늦은 것 같아요. 좀 너무 늦어서 이 경제학이 현실을 제대로 모른다 이런 또 비판도 실제 많이 받는 것 같고, 또 저는 일정 부분 그것도 사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물가지수 하면 또 많이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바로 이 생산자 물가지수 PPI라는 거예요. PPI. Producer Price Index.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측면에서 소비하는 상품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거라면, 이건 생산자, 기업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원자재 가격 아니면 중간재 가격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의 가격 변동을 보는 것이다. 이게 어쩌면 CPI의 선행 지표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들이 그 공급받는 상품 서비스 가격이 좀 낮으면 당연히 그걸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상품의 가격도 더 싸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의 약간 선행 지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GDP 디플레이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GDP를 해당 연도 매해의 물가로 이제 계산한 것이 이제 명목 GDP고, 기준연도 지금 202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의 물가 수준, 그때의 가격으로 2024년 또는 2025년에 GDP를 계산하게 되면 그게 실질 GDP다. 그래서 그 사이에 명목 GDP와 실질 GDP의 격차, 그걸 갖다 우리 GDP 디플레이터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은 이 CPI 말고 또 중요한 물가 지수가 있는데 그게 PCE 물가 지수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아마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으실 거예요.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뭐 내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번에 내릴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바로 CPI 물가 지수가 아니라 PCE 물가 지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텐데, 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미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특별히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PCE 물가 지수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Price, PCE 이렇게 이제 간단히 하는데, Personal 개인, Consumption 소비자, Expenditure 소비자 지출,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건 뭐가 다르냐면 상품 및 서비스가 일단 한번 바스켓에 딱 정해지면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짜장면 가격이 올랐을 때 사람들이 설렁탕으로 대체하는 그런 것을 제대로 반영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PC 물가 지수는 모든 상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개인이 소비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 다 들어요. 그게 바로 GDP잖아요. 그 GDP 계산할 때 포함되는 모든 상품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다 측정하는 것이 바로 PCE 물가 지수예요.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는 이 CPI는 BLS라고 Bureau of Labor Statistics, 그러니까 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하는데, 이 PCE 물가 지수는 BEA,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여기서요. 여기가 GDP도 여기서 측정을 해요. GDP 측정하면서 이거 PCE 물가지수도 여기서 계산하고, 미국 연준은 바로 얘를 더 중요하게 본다. 얘가 지난해 동기 대비 2% 정도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통화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기왕이면 PCE와 비슷한, 미국의 PCE와 같은 그러한 물가지수를 좀 같이 좀 측정해서 발표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데이터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CPI 물가 지수가 이제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아까 2020년이 지금 100이라고 했잖아요. 기준년도. 그래서 거기 100으로 놓고 이제 지수를 쭉 계산해 보면 거의 뭐 1965년 1월부터 했는데 그때는 거의 0에 가깝죠. 그러니까 거의 이게 뭐 100배 이렇게 가까이 증가한 거예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만 보더라도. 그리고 보시면 기울기가 이렇게 좀 가파른 데가 있잖아요. 실제 이제 걔를 갖다 증감률로 보면 여기 이제 점선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기 점선으로 나타난 거 보면 이게 1970년대에 보면 두 번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상승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은 이제 지수고 오른쪽이 이제 퍼센트인데, 얼마나 많이 했냐면 연간으로 무려 30% 가까이 상승할 때가 있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가 바로 전 세계적인 오일 쇼크가 있을 때, 오일 쇼크가 있을 때 우리나라도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그랬다. 70년대 초에 한 번 그랬고 70년대 후반에 한 번 그랬고 이게 이제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중동에서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간에 중동 전쟁이 막 벌어지면서 아랍 국가들이 막 단합하고 그래서 오페크를 결성하고 원유 가격을 막 엄청나게 막 높여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유를 가지고 모든 생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생산비가 높아지고 그래 소비자 물가지수도 높아지는 현상이 당시에 있었고 그래서 경기 침체도 있었고 또 물가도 엄청나게 폭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그 당시에 나타났었던 바로 그 기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여기 코로나 이후에 2020년 이후에 이게 좀 빠르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따로 그림을 그려봤어요. 좀 전에 봤던 그 그림입니다. 이걸 좀 더 기간을 좁혀서 보시면 하늘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CPI 총 지수고 이 검은색으로 표시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이제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 총지수, 영어로 헤드라인 CPI라고도 하는데요. CPI가 이게 2022년 7월에 그때가 2022년이 제일 피크를 막 이룰 때예요. 이게 얼마까지 올랐냐면 6.3%, 총지수 6.3% 많은 거야, 좋은 거야. 사실 그 속에 보면 이제 개별 품목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게 있고 상당히 덜 오른 게 물론 있겠죠. 그런 물가 지수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면 그거보다는 좀 덜 올랐는데 어쨌든 올랐고 같이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추이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총지수로 보면 2.0% 근원으로 1.8%까지 지금 내려와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드디어 이제 금리를 본격적으로 낮춰야 되겠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문제가 단순하게 이 물가만 목표로 하지 않고 또 중요한 것이 바로 금융시장의 안정인데 금융시장 하면 이제 국내 금융시장이 있고 국제 금융시장인데 국제 금융시장 외환시장이 지금 계속 불안해하고 있어요. 원 달러 환율이 막 치솟아 오르고 있고 지금 1450원대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IMF 위기 이후에 정말 제일 높은 수준에서 제일 오랫동안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대해서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도 못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증가했고 그래서 GDP 대비로 보면 그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단연코 1, 2위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금리를 낮추면 다시 또 사람들이 돈 빌려서 집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또 전반적인 금융시장을 또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낮추지 못한다. 이에 대한 것은 나중에 통화정책 이야기를 할 때 더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도 우리가 꼭 같이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미국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같이 따라서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많은 분들이 미국 시장에 미국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의 CPI 변화율을 이렇게 보시면 미국도 2022년 6월, 우리나라는 7월이라고 했는데 6월에 9%까지 이게 상승했고요.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라고 했죠? 6.3%까지 상승했다. 그리고 최근에 이게 많이 떨어져서 그런 물가지수 2.8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헤드라인 CPI 총 지수는 3.1까지 떨어졌다. 미국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더 등락이 상대적으로 심해요. 사실은 GDP도 더 등락이 심해요. 왜 그럴까요? 미국은 시장이 그야말로 시장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는 측면이 있어요. 물가가 많이 올라? 그러면 오르는 대로 지금 내버려 두는데 우리나라는 물가가 많이 튀어오르면 어떻게 해요? 정부가 물가를 관리를 하잖아요. 물가를 관리해요. 하여튼 농수산품도 관리하고 공산품도 여러분 뭐 라면값이나 뭐 짜장면 값이나 뭐 이런 거 튀어오르면 제발 올리지 마라. 사정도 하고 아니면 약간 좀 압력을 넣어가지고 오르지 못하게 하고 특히 이제 공공 서비스, 뭐 전기, 가스, 통신 이런 것들은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기업이 또 원가가 엄청나게 막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못 오르게 막 계속 눌러요. 그래서 그게 낮은 거지 실제 미국보다 낮은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현재 지금 우리나라 2%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면 제가 볼 때 2%보다 훨씬 더 높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버려 두면 한번 생각해서 공공요금 다 오르지 않겠습니까? 버스값부터 뭐 지하철 요금 아니면 뭐 전기값, 통신요금 다 튀어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2%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PC 물가 상승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PC도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미국 연준은 PC를 더 중요시 특히 이제 근원을 더 중요시한다. 왜냐하면 외부적 충격이라 아니면 계절적인 요인으로 막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것을 제외한 것만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이 통화 정책에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주로 근원 PC, 코어 PC 프라이스 인덱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보는데 이게 현재 2.6까지 좀 내려와 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총지수로 보면 한 2.5까지 내려왔는데 아직도 목표 수준 2.0보다는 좀 높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CPI와 PCE를 이제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볼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 CPI가 PCE보다는 더 진폭이 커요. 왜 그럴까요? 어떤 특정 상품이 가격이, 아니 어떤 특정 서비스의 가격이 막 상승할 때 어떻게 한다고 사람들이 짜장면 값이 막 오르면 설렁탕을 사 먹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PCE 물가 상승률이 진폭이 좀 적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물가 변화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이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계속 상승하는 것. 그래서 여기 인플레이션 하면 그냥 물가가 뭐 0.1% 한 1% 상승한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사실은 잘 하지 않아요. 그냥 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하는데 특정 상품이 아니라 대부분의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야 된다. 잠깐 상승했다 또 떨어져? 그러면 또 그걸 인플레이션이라고 잘 하지 않는다. 그와 정반대 현상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디플레이션이죠. 전 세계가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거 다 인플레이션이에요.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인데 경우에 따른 디플레이션이 되는 수가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것이 1990년 버블이 꺼지고 일본이 바로 그 디플레이션을 거의 20년, 30년 동안 계속 경험 왔죠. 최근에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하나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 이건 스태그플레이션 하면 스태그네이션 플러스 인플레이션 그것의 합성어인데 스태그네이션 하면 경기 침체죠. 그러니까 리세션 지난번에 리세션과 뭐 디프레션 뭐 이런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경기 침체하면 리세션이라는 용어도 쓰지만 스태그네이션이라는 용어도 쓸 수 있어요. 두 개가 아주 비슷한 용어인데 그래서 스태그네이션 플러스 인플레이션에서 경기 침체도 나타나고 물가도 막 튀어오르는 그러한 현상. 그래서 좀 전에 70년대, 1970년대 오이시학과 함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엄청난 경기 침체와 엄청난 그런 물가 상승을 막 경험했는데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그리고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건 물가가 상승해도 정말 이거는 엄청나다. 대표적인 데가 1920년대 독일이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더 정확하게 하면 1차 세계대전이 독일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전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돈이 막 시장에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값이 막 튀어오르기 시작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전쟁에서 졌잖아요. 전쟁에서 지니까 또 연합국 측에 전쟁 배상을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돈을 또 막 찍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물가가 엄청나게 뛰어올랐는데 얼마나 뛰어올랐냐면 1914년 전쟁이 막 터지던 해에 미국 1달러당 한 4.2 마르크 정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것이 전쟁 후에 배상을 막 시작할 때 1달러당 90마르크까지 올랐어요. 그럼 이게 몇 배예요? 이게 4.2에서 90 하니까 10배, 20배까지 튀어올랐는데 20배도 지금 엄청나게 많다고 보는데 이거 2023년 그러니까 21년 1월이니까 좀 안 되는 그 기간 안에 얼마까지 튀어오르냐면 1달러에 4조 2천억 마르크. 4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도대체 계산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다 뭐 했겠어요? 그거 가지고 밥을 사 먹거나 하려면 이게 술에다 싣고 다녔다는 거예요. 또 종이 쪽지가 이거 그야말로 휴지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불쏘시개를 썼다 그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엄청난 때가 있었다는 거죠. 일본의 경우에는 디플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디플레이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90년 자산 가격이 버블이 꺼지고 나서 이제 잃어버린 30년 시작하면서 그렇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자산 중에서도 특히 주식 가격은 90년 초부터 꺼지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사무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땅값 이런 것들은 한 1년 뒤에 1991년 초부터 이게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90년이 아니라 91년 이후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도 본격적으로 오고 그래서 또 디플레이션까지도 오는. 그래서 주식 가격 떨어지는 것보다 집값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 충격이 심하다. 이렇게 일본의 사례도 그렇고 미국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막 시작할 때 그게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게 바로 또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이 폭락하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여기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0%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그려놨어요. 그게 0%인데 그것까지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갔다가 플러스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떨어졌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막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는 거는 올라가니까 디플레이션 끝났네. 그러니까 금리를 좀 올릴까 이러다가 이제 다시 또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일본 경제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려고는 합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한국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있어요. 한국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에 지금 들어간 게 아니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아직 자산가격 버블이 꺼지지 않았는데 왜 가냐. 자산가격 버블이 꺼지지 않더라도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고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수출 경쟁력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0%로 가고 있다. 그게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되면 물가도 지금 상승하는 것을 걱정하지만 제가 볼 때는 도리어 디플레이션 상황까지도 걱정하는 상황으로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국이 또 비슷한데요. 중국이 지금 보시면 뭐 경제 성장률이 뭐 지난해도 5% 했다고 뭐 정부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또 올해도 뭐 5% 할 거다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이 물가 상승률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된 것이 이제 연간 지난해 동기 대비로 계산한 거예요. 전년 동월 대비로 YOY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MOM으로 하는 건 이제 전달 대비로 이렇게 보는 건데 여기 보시면 연간 기준으로 보면 거의 0% 수준에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니까 0.1%, 0.2%또 가장 최근게 이제 2월인데요. 2월은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올해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더 낮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소비를 미뤄요. 소비가 제대로 안 되면 경제 성장이 되겠어요? 안 되죠.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그래 소비를 안 해. 내가 이거 기왕이면 뭐 지금 사는 것보다 내 자동차든 아니면 스마트폰이든 뭐 다른 여러 가지 내구재를 살 때 좀 기다리면서 싸질 수도 있는데 아니면 적어도 오르지도 않는데 내가 굳이 서둘러서 살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 기업들이 만들어낸 상품이 팔려나가지 않고 그러면 당연히 생산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고용이 줄어들고 그러면 또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러면서 다시 또 소비를 줄이고 또 그러니까 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 되고 이게 지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상황과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냐. 또 이게 MOM으로 보면 또 그게 또 확실하게 보여요. 거의 0% 평균 그러니까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제가 뭐 여러 가지 비용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인플레이션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가 소득은 뭐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지난해보다 뭐 상승했는데 물가는 10% 상승했어요. 그러면 나의 실질 구매력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나의 실제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 두 번째는 부의 재분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연간 5%의 이자율을 제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가는 그 사이에 10% 상승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익에 손해요. 이익이죠. 왜냐면 5%의 금리를 주고 돈을 빌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제가 다른 어떤 투자를 하면 그만큼 평균적으로 10%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부를 재분배시키는 효과가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예요. 이거 뭐 교과서도 잘 나오지 않고 사람들도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제가 볼 때 요즘에 와서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번 보세요. 2020년 코로나가 터지자 전 세계가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그게 중앙은행도 돈 풀고 뭐 정부도 돈을 풀어요. 유동성이 막 넘치고 넘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다 집 사고 주식 투자했죠. 예? 한 채 있던 사람도 두 채도 가질 수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랬어요. 또 그러면서 주식도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집값 막 튀어오르고 그리고 주식 가격이 튀어올랐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그걸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다수 서민, 중산층 중에서도 상당한 부분이 또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거기에 올라탄 사람들, 이미 부자인 사람들이죠, 대부분. 그 사람들의 자산은 엄청나게 튀어오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나중에 구입하려면 엄청나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니까 이 부의 양극화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플레이션에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선 뭐 실질 구매력 하락도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저는 이 자산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그래서 사회 양극화가 나타나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저렇게 뭐 마가 이렇게 하는데 미국 전체의 경제력을 뭐 키운다 이런 것보단 더 중요한 것이 양극화가 너무 심화되니까 일자리를 잃어버린 특히 백인들 뭐 이런 노동자들의 소득이라도 좀 높여보자 이런 차원의
차원에서 지금 마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지금 자산의 양극 굉장히 심화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체 가계 중에서 한 51% 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49%는 집이 없는 건데 집값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2배 가까이 서울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 버렸어요. 이렇게 올라 버리니까 당연히 그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근데 소득은 올라봤자 뭐 10%, 20%밖에 안 올랐는데 저는 저렇게 많이 올라 버리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어때요? 그만큼 빈곤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 말고 이제 아주 소소하게 뭐 이렇게 계속 인플레이가 되니까 계속 메뉴판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투자 활동 아니면 소비 활동할 때 의사결정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헷갈린다, 혼란스럽다, 뭐 그 정도 약간 불편하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게 아주 심하진 않다. 디플레이션이 차라리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일단 한번 가격이 하락하는 걸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돼버리면 그러면 사람들이 아 그래 내 그러면 굳이 지금 소비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그래서 또 고용이 감소하고 또 그러니까 가계의 소득이 감소하고 또 그러니까 또 매출이 줄어들고 이러면서 또 물가는 계속 하락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 그래서 이게 계속 악순환되고 그래서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하다가 20년 하다가 30년 하다가 계속 이게 악순환된 거고 중국도 그러한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한국도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은 물가 상승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디플레이션 상황으로도 갈 수 있다. 실제 1929년에 시작했던 세계 대공황 때도요. 그때 경기 침체가 막 있었죠. 그때 스무트 홀리 관세법 제가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만 여러 영상에서 그러면서 막 관세를 막 높이고 그러면서 미국발 경기 침체가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확산이 되어버렸는데 지금 마치 트럼프가 지금 관세 전쟁 벌인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할 때 관세를 부과하니까 소비 물가가 상승하고 그러니까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을 지금 걱정을 하지만 전 세계적인 공황에 가까운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나타나면 인플레이션 걱정이 아니라 도리어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들도 한번 염두에 두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간단히 소비자 물가지수가 뭐고 인플레이션이 뭐고 또 그것이 실제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다음 시간에는 실업 문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통화 정책 뭐 그리고 이제 재정 정책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런 뭐 GDP라든가 물가라든가 실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